지금부터는 좌장이신 국제기후환경센터 김태호 전략본부장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좌석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 구조여서 저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마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랬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6시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 한 65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신 분들과 플로어에 계신 분들까지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탄소중립 전환 포럼의 첫째 날, 에너지 전환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정책 방향에 대한 박창구 경호위원님의 발표하고 광주시 정책에 대한 박주신 팀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정책과 광주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 맞춰서 현재 광주시의 정책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과 혹시 새로운 과제들을 좀 도출할 수 있다라면 새로운 과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은 저희가 광주광역시 기변화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45 탄소중립 도시 계획 설계에서 반영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은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생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된 사항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100명의 시민 정책 디자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가 정책과 광주 정책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또 활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려운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정 토론 4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4분에 대한 지정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 플로어에 대한 플로 토론, 그다음에 온라인 참여자가 계시며 온라인 참여자분들의 의견, 그리고 마지막에 발제하신 두 분의 의견까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현주 시의원님이 먼저 앞에 있는 제도적 기반 문제여서 마지막 분야에서 시의 역할 부분이랑 같이 좀 의견을 주시면 좋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돌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순서는 김종필 운영위원장님과 정상호 선임연구원님, 그 다음에 이순영 위원장님과 장현주 의원님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는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개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지역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의 김종필 운영위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광주 탄소중립 전환 포럼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덧 광주시가 AI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지가 이제 거의 곧 1년여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화두가 그렇습니다. 이제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조금 다가가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 탄소중립 포럼, 전환 포럼 같은 이 포럼이 올해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선언이나 단순하게 이제 확인 작업이 아니라 그 계획들을 확인하고 뭐 하고 있다라는 이런 확인 작업이 아니라 그 일들을 좀 평가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좀 그걸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자리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바람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제가 좀 축구를 좋아서 그러는데요. 축구를 할 때 골을 넣기 위해서 골대에 향해서 이제 멀리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멀리서 공을 차서 상대 진영으로 골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드리블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 2050 이제 탄소중립이나 광주의 탄소중립 선언이 같은 경우는 드리블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차놓고 네 목표를 저 앞에 차놓고 거기를 이제 열심히 뛰어가서 쫓아가는 형국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제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실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볼을 찾는데 골대를 하여 찾는지 우리가 소위 똥볼이라고 얘기하는 엉뚱한 애 찾는지 아니면 골대를 벗어난 어떤 방향으로 좀 찾지 않았는지 확인 작업이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뭐 탄소 중립 선언 광주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 종합계획 발표를 했는데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 수량적인 부분에서도 좀 수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수정이 돼서 그 목표를 좀 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수소가 70%가 넘고 태양광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목표가, 목표 설정치가 적절한지 지금 좀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지금의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하기 위한 어떤 제약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고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소를 지금 강주시의 정책들을 보면 수소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그린 수소의 구조와 지금 현재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든 수소 연료전지의 그 구조는 전혀 다른 구조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LNG 천연가스를 개질한 이 수소 연료전지를 말 그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보고하다 보면 정작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거기에 목표치를 할 수 있냐. 재생에너지 설치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알리백 선언에 지원을 하고 그걸 이루겠다라고 이제 협의체까지 만들었지만 공장 부지에 그 주변에 재생에 설치해서 절대 기업 알리백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줄인다고 해서 알리백 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수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신에너지죠. 이런 개별적인 이런 사례들이, 사업들이 정말 목표에 맞는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1년이 다가오면 자체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시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만드는 시민발전소 협동조합, 에너지 활동과 양성교육, 착한 관리비 만들기, 건물 에너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가를 할 겁니다. 과연 우리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적절한지. 매 교육마다 설문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생들한테. 강주시도, 네, 그런 작업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개별 사업들에 대한 것 중에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성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강주시가 구성하는 에너지 전환마을의 어떤 모습인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객관적인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구상 없이 그냥 예산 지원, 5억 지원해서 에너지 전환 만든다. 솔직히 저 개인적 평가는 거기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 마을이 1년에 8천만 원 주고 에너지 전환 마을을 구축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에너지 전환 마을이라는 게 저는 가벼운 용어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에너지 마을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특정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과연 1년 8천만 원 지원을 해서 그 마을에 에너지 전환 마을을 구축할 수 있냐? 없죠. 네. 그것도 2년, 3년, 다른 실증 사업처럼 5년, 3년, 5년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고 1년 안에 그 전환 마을의 자립 구조를 만들어라 라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가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시간상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 좀 가름을 하고요. 지금
김광남 의원님께서 저 옆에 계셨는데 5시에 일정 있다고 나가셨는데 꼭 이 말은 좀 전달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구조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한 이런 것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전략이나 고효율 제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지원과 실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다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전환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교통 부분, 에너지 관련된 교통 부분은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얘기를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이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전환보다 좀 차량 자체에 대한 줄이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까 박창구 연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서 무한 에너지 쓸 수 있다고 했었을 때 에너지를 그냥 마음 놓고 쓰는 거하고 같은 이제 비슷한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 도시에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네,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간은 말씀 안 드렸네요.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심 내용은 뭐 실천과 평가 수정이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선언 위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문제와 수소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박준식 팀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수소 부분에 대한 걸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박창국 연구위원님이 나중에 그 그린 수소의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레이 수소 쪽인데 그린 수소의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광주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이따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라든가 전기차 수소차 전환 문제는 제가 교통 분야에서 또 다룰 거니까 그 부분은 빼고 교통 분야에서 제가 포함해서 논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 하실 정상호 광주과학기술원의 선임연 의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국가적으로나 광주나 지금 R이 100을 넘어서 제가 3일 전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용섭 시장님께서 R이 300을 또 용역을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광주와 전라남북도를 묶어서 이제 초광역 에너지 경제 권역을 만든다는 건데요. 사실 저는 아까 박창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정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에너지 자립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는 땅덩어리가 매우 좁고 그에 비해서 이제 경제 규모라든지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사실 RE 100을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아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5% 정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주신 표 자료를 보면 대략 50만 어느 정도였지? 50메가와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태양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태양광이 보통 1메가와트당 한 3,000평에서 4,000평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0메가와트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얼핏 계산하기로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빅그린 산단이 120만 평입니다. 근데 그거의 10개 부지 정도를 태양광을 전부 깔아야만 광주의 에너지 자립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주는 제한된 땅덩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도 전라남북도와 엮어서 에너지 생성은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광주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예를 들면 광주에서 지금 실증 사업하고 있는 게 산업부 과제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전력 거래도 하고 있고 또 규제자유특구 이번에 선정이 됐지만 ESS 거래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 이제 너무 시기상조가 빨라가지고 실패하기는 했지만 한국전력에서 저희 학교에 V2G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높거든요.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도 제가 알기로 지금 서서히 문제가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송배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직류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그 버려지는 전력량이 대략 한 30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계산이 되었었고, 내년에는 이제 300억 넘게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성하지만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됐을 때 이제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은 이제 그 태양광으로 신재생 자체로 100% 전력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입니다. 근데 저도 그 앞에서 이제 김종필 위원장님이나 박장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같은 경우는 그린 수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전력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보급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나 그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리드 패러티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민자에서 투자를 유치를 하더라도 대부분 그 땅이 없어서 그렇지 그 법령이나 허가만 내주면 대부분 민자에서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신안에 10기가와트 정도의 풍력을 까는데 대충 한 40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 민자가 투자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건상 쉽지 않다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앞서서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공태양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현실성은 없지만, 2050년을 지금 저희가 목표로 잡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공태양 같은 경우는 대충 2050년에 상용화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한의 에너지를 거의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또 하나 유리한 점이 저희 나라가 인공태양 분야 관련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 자체가 약간 저희 뭐 국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전라남도 광주시 방향에 뭐 한 줄이라도 일단은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빠져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하드웨어하고 전남하고 연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따 박준식 팀장님이 그 광주 전남하고 전북단이 포함해서 에너지 공동체 관련된 에너지 전환 협력 관련돼서 논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답변을 이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장님인데,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께서도 수소연료전지 부분 계속 논의 아마 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주 탄소중립 전환 포럼을 만들게 돼서 여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박창국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데이터는 저희들이 참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치 면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 우리가 이제 잠재량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 강주광역시에 대한 어떤 잠재량이나 조사된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 있다면 좀, 추천을,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강주시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동부가 슈퍼그리드가 깔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아까 이제 개통의 안정화 문제도 있었지만, 전력의 사용 문제, 이제 나눠 쓰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혹시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단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RE300, 아까 우리 박준식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호남권 초강역 RE 300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개통의 문제, 어떤 뭐 투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게 굉장히 관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이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좀 보완도 하고 해서 좋은,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술분과위원회에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할 거냐, 2045년까지. 거기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고, 수소 비율이 얼마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수소 분야가 한 75%, 76%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가상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보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이런 과제를 통해서 좀 무리한 부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목표 설정에 접근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저희들이 기술분과위원회나 전기연구원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별도의 좀 용역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 분야를.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에 있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전국 단위에서 별도의 용역을 좀 해서 여기에다 좀 얹히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냈었어요. 근데 뭐 그걸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번 이런 과제를 통해서 그 부분도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문제, 저희들이 이제 그린 수소냐, 여러 가지 지금 부생 수소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내용을 쭉 보면서 아까 이제 우리 박창국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설치 면적에 대한 것들, 특히 도시 중심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대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정상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보통 1메가 1000kW 하는데 이제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3,500평 정도 필요해요. 더 압축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강주광역시 전체 면적을 따져보면 굉장히 또 미관, 도시경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최적의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잠재량 또는 실질적 잠재량이 얼마 되겠느냐, 이것도 좀 시뮬레이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RE 300 광역, 초광역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소를 향후에 우선 2022년인가 2025년 이후에 재생에너지는 그대로 정지해 있고 수소만 팍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에 그 기간 안에 수소를 줄이고 어떤 대안으로 갈 거냐는 충분히 논의하면은 방법은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 목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2045년의 목표의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 저는 2045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은 발전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이 그때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놓고 그걸 계속 수정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과제,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제를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부가 슈퍼그리드는 이제 지정 토론자는 아니지만 이따 그 지정 토론 끝나고 그 한국전기연구원의 김석기 단장님께서 조금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의견도 좀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분과 부분의 목표 설정 재검토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 범위 안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재생에너지 별도 용역 부분은 어차피 장혜주 의원님 또 예산 부분에 대한 의회 고난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장현주 의원님께서 좀 나머지 의견을 또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선 발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2021년 사업이 시작되고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난 시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해였고, 그것에 기반해서 올해 2021년이 어떤 실천하는 해,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첫 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달 넘게 좀 지난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섣부른 어떤 평가라든가 판단, 이것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제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많은 정책이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잘 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주 해가지고, 사실 강주시 추경예산 심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몇 가지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도시 만들기, 여기에 아직도, 정책과 예산, 이게 중심에 와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에너지 중립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논의와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자리를 벗어나면 또 별세계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 많은 이야기와 대책들을 세우고 하지만, 기존에 탄소를 많이 배출했던 사업들, 또 신규 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광주시의 산업을 만들어내고 또 사업을 정책하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업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고려가 아직까지도 없다. 그리고 이전에 해왔던 어떤 개발 중심의 그런 광주 발전상 이런 것들도 기조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서 한편에 좀 답답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바꿔내고 줄이고 또 효율을 높일 것인가 이것만이 아니고 기존에 탄소를 배출했던 어떤 부문과 산업 이런 것들을 없앨 건 없애고 바꿀 건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들이었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게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심적 컨트롤 타워가 아직도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들이 계속 좀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강주 어떤 중립도시 만드는데 첫 번째가 시민 주도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의욕적으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전히 시민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실천 의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가 다를 거예요. 시민 참여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느낌이 벌써 4월 한 달 이렇게 해보면서도 작년과 다른 어떤 높은 호응도가 있고 전환마을을 지금 만들어가는 첫 번째 시도인데 물론 이제 아까 그 보완해야 될 지점들은 여전히 이제 남아있고 평가 속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또 참여의 어떤 주민 참여의 열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도 좀 그 제한이 되고 실천을 이것을 합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그런 정도의 시민의식은 있다. 근데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실례로 지금 공동주택 발권위 사업 강주시 하잖아요. 1년 예산 세워진 거 지금 4월에 다 소모가 됐어요. 첫 번째 지금 신청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추경에 전혀 예산 증액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실례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이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공공공문이라는 학교의 신재생 에너지 구축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의지는 없고 계획은 있으나 실제로 이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의 소극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관리 책임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죠. 학교도 그렇고 공공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강주시가 각 자치구, 실국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하다못해 민간 기업까지 굉장히 인센티브를 어떻게 좀 제공을 해서 유도할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더 좀 끌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에 있어서의 탄소 영향 평가 이거 제도를 강주시라도 좀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이제 뭐 중요하게는 뭐 국회 차원에서 탄소 예산제 같은 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더라도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탄소 뭐 사업에 대한 탄소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시민들을 좀 독려하고 기업 참여라든가 공기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막바지에 뭐 상도 좀 거하게 좀 줬으면 좋겠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상, 뭐 기업상, 그리고 뭐 기관상까지 그런 데 대한 뭐 북적북적한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도 시 차원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뭐 여러 가지 뭐 그 에너지 분야에서의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이 뭐 시민 참여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어떤 제도적 분야까지가 이제 좀 더 고민이 돼야 되는 그리고 또 그게 좀 본질적인 대책일 수 있겠지만 이런 포럼들이 좀 만들어져 가면서 그것들은 좀 보완이 되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정책 제안보다 이제 좀 실천하고 그 과정을 좀 유지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정책 예산 중심 부분이라든지 탄소 배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탄소 예산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세임 포럼 끝나면 전체 한 7회 구성돼 있는데 부문 단위에서 각각 제도 분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로 정리하고 나중에 제도 분야만 별도의 포럼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구체적인 논의를 한번 다시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행정 적극성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은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 혹시 박창국 연구위원이 혹시 타 지역에서 이따 말씀하실 때 국가 정책도 있지만 좀 독특하게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보고 활성화 관련된 혹시 기억난 사례가 있으시면 외국 사례도 괜찮습니다. 한두 개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상부분은 이건 뭐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더 후에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된 지정 토론 분들은 거의 끝나셨는데요. 한 분만 더 제가 임의로 한국전기연구원의 김슬기 단장님, 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연구원의 김슬기라고 합니다. 아까 이순영 위원님이 슈퍼그리드 얘기도 하셨고, 뭐 다른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슈퍼그리드 쪽을 뭐 진행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제가 뭐 굉장히 업데이트된 정보를 드리는 거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리드라는 측면, 전력망이라는 측면에서 뭐 아까 나온 얘기에서 잠깐 말씀은 드린다 그러면, 원래 슈퍼그리드라는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가 20, 30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탄소 중립과는 별개로 그 자원들 자체가, 그 발전 자원이나 소비 자원들이 분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의 자원들이 저쪽에 몽골이나 이쪽에 그 다음에 러시아나 이런 쪽에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쪽 훨씬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요 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유럽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국가마다 어쨌든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다 붙어서 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시스템 내부에서 외란이 생기더라도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외란에도 강건하고 그 다음에 서로 또 모자랄 경우에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를 가고 몽골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연계한다 하더라도 전력 시장 자체나 결국은 운영하는 산업 구조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도 어떻게 통일할 건가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뭐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한 5%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거래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볼 때는 슈퍼그리드라는 것이 충분히 장점도 있고 합니다만은 거기만 지금 탄소 중립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거기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진행한다면 좋은 어떤 옵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망에 대한 부분, 전력 그리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약간 뭐랄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태까지 계속 3020, 4030 뭐 이렇게 오면서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됐어요. 대부분의 정책들이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도 물론 그 부분 선결이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결국은 그것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담아야 되고 담는 그릇이 사실 전력망인데 지금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특정 퍼센티지 이상을 담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계통이고 그다음에 운영 체계가 대부분 다 중앙 집중으로 이루어져서 대규모 발전 설비, 송전망 위주의 주고받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계 자체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3020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 가려면 최소 80% 정도까지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저희 쪽의 전문가가 볼 때는 그거는 현재망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아까 호남 아리300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경제 공동체도 나오지만 핵심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그런 문제의 핵심은 담을 수 있는 망 구조, 에너지 망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새로운 어떤 판을 짜자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분야는 그 가는 방향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망끼리 엮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망이라는 얘기는 에너지망이 지금 전력망도 있고 가스망도 있고 열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 섹터 커플링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묶여져야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계절 간 맞지 않는 변동성이나 간헐성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효율적으로도. 이제 다른 한 꼭지로는 그게 이제 대규모 결국은 송전망이라든지 결국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거에서는 결국 그거를 수송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가 환경적인 부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면 사회적 수용성 자체가 원치 안 좋기 때문에 그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분산화가고 하는 부분인데 인프라만 분산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자원만 꽂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운영, 그러니까 관리, 계획,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게 얼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쓸 것을 얼마나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만든 것을 이 지역 내에 쓰는 시간을 조절해서 거기서 맞지 않는 부분이 외부로 가서 외부에 그 불협화음이 전달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결국은 그 운영이나 관리가 분산화가 돼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 호남 아리300 에너지망의 두 가지 핵심은 에너지망을 묶자, 다른 에너지망을 묶자, 그 다음에 묶되 분권화시키자 운영을. 소유의 분권, 운영의 분권 여러 가지 분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정해진 방식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하고 계획하는 그 관리 측면에서의 분권화는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담을 수 있는 에너지망의 역할이 아닐까, 변화의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분권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영국의 탄소 중립 계획도 핵심이,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3분의 1을 떨치는 게 메인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때 대부분이, 에너지 전망값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성이 있죠. 줄이는 부분을 빼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100% 동의를 저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광주 에너지 자립을 꼭 광주 지역 안에서 케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고 싶거든요. 그냥 도시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최대한 저희가 생산하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도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고민을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잠깐 플로어하고 온라인 쪽 의견 듣기 전에, 발제자분들에 대한, 질문 비슷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박준식 팀장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목표 수치와 관련해서 태양광 25% 정도, 수소가 75% 정도, 수소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지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수치를 계획을 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이 이제 내륙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2020년 지역에너지 통계 연보인데요.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생산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량을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가 반 이상이 공백입니다. 반 이상이 에너지 원별로 공백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폐기물, 바이오, IGCC 이 부분은 공백입니다. 공백.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이러한 재생에너지 또는 신에너지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차원입니다.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1155개소에 202MW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광역시 8개의 특광역시에서 1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두 번째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110MW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대구가 세 번째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81MW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부산, 대구, 우리시보다 2배 이상 면적이 넓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 도시보다 우리시가 태양광을 많이 보급한 것은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태양광만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태양광을 집중해서 보급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수소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전지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연료가 도시가스를 전해해서 사용하다 보니 분해에다 사용하다 보니 이게 클린 에너지냐 또는 클린 에너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료전지 연료가 도시가스이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연료전지를 사용할 때도 연료전지가 발전효율이 40% 이상, 열효율이 40% 이상, 종합효율이 80% 이상 나오는 고효율의 에너지 설비이다 보니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감축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21% 기존 발전 방식과 보일러 방식에 비교해서 2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1MW의 연료전지를 가동시키면 시간당 0.1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수소를 보다 깨끗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룸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만은 매년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매년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발간은 아닙니다만은 스스로 이제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를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마을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8천만 원을 드리는 것은 그거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 전환 마을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시라라는 측면에서 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마을 단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범위가 9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0년 얘기죠. 작년이 됐죠. 작년에는 이 예산이 110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 사업에는 178억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을 통해서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마을을 에너지 전환 마을로 전환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주시면 저희들에게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융복합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300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RD300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슬기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피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갑석 의원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술과 가치라고 하는 기업에서 지금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과 전남북 3개 광역지자체를 묶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의원실 주관으로 해서 세 개 지자체의 국장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최대한 빨리 완성을 시키고 내년도부터 착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지자체가 안타깝게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모으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 사업이 다 소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 정부가 책정을 한 신재생의 주택지원 사업 총 예산이 6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공고를 했는데요. 15일이 경과한 4월 20일 날 정부 예산이 모두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이 추경을 하거나 다른 재원에서 남는 재원이 아니면은 올해의 주택지원 사업이 아마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만약 정부에서 주택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많은 시민들께서 주택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포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건보다 좀 많습니다만은, 규모가 크게 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전략 사업에 10분을 포상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와 보급 관련해서는 5분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하게 포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있습니다만은, 또 올해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원년이다 보니, 포상 계획을 대폭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받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상 계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드릴게요. 시간 따로 드릴게요. 바로 박창국 의원님, 네. 예. 광주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모르지만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또 애로사항도 많고,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일일이 확인하는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종필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부터 이제 차근차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수소 부분 언급하셨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근데 또 박준시 팀장님 말씀은 일단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는 LNG 개질이 일단 효과가 있다 보니 아직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제 그걸 보급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인데, 일단 천연가스 개질, 전기분해, 부생수소,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지금 전기 개질이 아직 기술적으로,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린 수소로 이제 만들 여력이 생길 텐데, 현실적으로 좀 그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풍력 발전기가 제주도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다 보면 많이 멈춰 있는데,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말씀하는 걸 이제 들어보니, 이제 그렇게 멈추지 말고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남는다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수소 전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또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수소 전용 재생에너지 설비, 개통이 연계되지 않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그린 수소 쪽에 뭔가 좀 확보하는 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그린 수소를 조달해야 될 텐데, 그린 수소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지금 현재 국내 차원도 전반적으로 봐도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해외의 어떤 수입처를 이제 차근차근 확보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 수소를 추진한다면 그 해외 수입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제 계약 조건을 좋게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일단 선제적으로 다가서는 것도 지금 나름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행 모니터링 또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통계가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너지 통계가 실질적으로 2년 후에 공표가 되거든요. 에너지경제연구인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역마다 받아서 공표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각 지역별로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게 또 취합하고 수정되고 해가지고 이제 2년이 걸리는데,
이런 어떤 큼직큼직한 통계뿐만 아니라 진짜로 평가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각 프로젝트 단위별로 디테일한 어떤 통계들이 자리를 잡아야지 진짜 어떤 뜻하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면 그런 통계라는 구축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실천 계획을 좀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순영 위원장님께서 이제 또 강주시의 그럼 잠재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이제 말씀하신 동안에 보고서를 잠깐 살펴봤는데 그쪽에 대한 데이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혹시 또 강주시에서 그런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량 정보는 없고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010년에 연구에서 발표한 그 에너지 잠재량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활용해 보고자 했습니다만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바이오 에너지가 차고 넘친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지도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산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가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현실과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자료가 2010년도에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활용하기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동부가 슈퍼그리드 쪽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불확실합니다. 아까 또 같이 또 첨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뭐 구체적인 목표량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일단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실적으로 그 많은 양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 안정성 차원에서 보조 역할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예상하건대 뭐 지금 1~2% 정도 전체 발전량에 그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북아를 한다 그러면 일본도 들어가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말단에,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말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말단에 위치할수록 이제 나중에 또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 경유하는 데가 이제 가장 안정적인데,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온적이고, 그럼 우리나라랑 그러면 중국, 러시아 쪽만 연계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제 또 해저라든지 이제 북한 경유가 있는데, 일단 외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각 어떤 가정이든 아니면 지역에서 뭔가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생산하게 될 때, 그게 분명 자기들이 쓰고 남는 전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수익 사업으로 추가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면 이제 뭔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다만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이제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상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떤 누진제 절감 차원에서 어떤 거래가 지금 어떤 개인 간 거래 같은 건 이제 막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리백이 지금 굉장히 큰 화두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제가 알기로 이제 시민 아리백, 아리백 시민 클럽이 이제 또 출범을 했더라고요. 근데 강주에서 또 이제 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아리백, 시민 아리백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또 추가적으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준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같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해서 보조금이 아니라 어떤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께 또 추가적인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하고 온라인 질문 전에 혹시 토론하신 분에 약간 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필 위원장님. 네, 오늘 이 자리가 계획서하고 향후 계획된 계획서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이걸 활용된다 하셔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소에너지는 정확하게 뭐 탄소 나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부분이죠. 그러니까 LNG 발전에 대비했었을 때 수소에너지는 1기가와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40만 톤? 이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거든요. 에너지 발전 직접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면 230만 톤, 50만 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에요.
수소를 개질해서 하는 발전과 LNG를 직접 했었을 때 탄소가 LNG가 덜 나오니, 발전이 덜 나오니 이 부분에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에 탄소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더 낫다라는 부분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었고, 그게 또 회자가 됐었죠. 그 다음에 그때 수소연료전지 부분의 문제점 중에 그 간헐적인 그 주파수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와 비슷하게 안전성 문제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이게 내륙에서, 강주가 내륙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정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목표치인데,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강주시의 의지가, 물론 75대 25 이 부분이 있는데, 왠지 다 정책적인 초점이 75에 다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25 부분에 있어서 지금 19년 기준으로 약 4.5%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 빼면 재생 에너지는 그거 미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륙적인 한계는 있지만, 재생 에너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고 나서 부족하면 수소연료전지 그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확대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좀 같이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뭐 따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 가능한지에 대한 잠재량 분석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태양광이 얼마가 커버할 수 있는지, 지열이 얼마를 커버할 수 있는지, 바이오 쪽이 얼마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잠재량이 좀 나오면 어느 정도를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지금 당장 뭐 내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연구들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로우하고 온라인 쪽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영 위원장님. 네.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이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예측 가능한 용량이라든지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건 좀 계획을 잡고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우리 강주광역시부터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건 어떤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를 좀 드린다면,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뭐, 한국전력공사를 하나 예를 들으면, 한전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부터 전주, 전선, 이 자재에 대한 이 표준화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집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나라 전체 지금 에너지공단 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공사비도 다르고.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표준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정말 한전이나 이런 뭐 공기업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표준화에 비하면 정말 이건 표준화가 아니다. 그러면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 강주광역시의 작은 용량에서부터라도 좀 강주시 타입의 표준화. 이거 좀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kg짜리, 2kg, 3kg 뭐 이런 표준화가 좀 만들어진다면 타입별로 지붕형 뭐 이렇게, 그렇다면은 공사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유지보수. 그 다음에 시공의 용이성, 미관이라든지 도시경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강주광역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우리 뭐 기술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지금 이번에 우리 이제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본부장님이 총괄하고 계신 이 부분에 좀 담아야 될 건지, 이거 뭐 제 얘기는 뭐 그냥 드린 얘기고요. 그 굉장히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우리 강주광역시에서
이 부분을 좀 해야 될지, 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부터, 작은 것부터라도 좀 하나씩 하면, 우리가 태양광을 하게 되면, 이번에 햇빛발전소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또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해놓은 거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해서, 이런 매뉴얼로 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뭐 이 구조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045년에 에너지 이러한 부분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시간이 가면.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표준화 작업 매뉴얼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보완해 가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기종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좀 업그레이드 하자. 참고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되어야 점점 시스템들이 늘어나고 설비들이 됐을 때, 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또 보완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작은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혹시 애경위원회에서 관련돼서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네네. 미국에서 쿨루프라고요. 폭염하고 에너지 전략을 하기 하얀 페인트 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관련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붕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다 반영돼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태양광 설치할 때 평면 지붕이냐 기울어진 지붕이냐 지붕의 기울기라든가 이걸 다 고려해서 쿨루프 형태가 다 지붕 유형에 따라 다 구분이 돼 있고요. 이게 상업용이냐 가정용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고 거기에 도색을 뭘 써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이 기준에 맞춰서 쿨루프 사업들에 대한 표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아마 에너지 태양광 부분도 아마 그런 형태의 표준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주시 독립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유형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연구 R&D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만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오늘 그 시간에 가장 인상 깊은 게 인공태양 이야기거든요. 인공태양 만들어지면 무한 에너지 공급도 가능.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간축 전략을 해 나가자는 에너지 전환에서 걸림돌들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좀만 버티면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탄소 포집 기술도 이제 생기고 탄소 다 없애는 기술도 생길 것 같고, 또 인공태양 이렇게 하면 에너지 막 이렇게 감축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인공태양 분야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공태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인공태양 기술이 어떻게 되냐에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현재 기술 발전이 되니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전환 이걸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 하는 데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전기화학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 크게 이제 태양광을 예를 들자면요. 지금 효율이 대략 20%에서 25% 정도 나오고 20% 후반대가 돼버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예 이제 최고를 찍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나오기도 사실 힘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태양광의 효율에 있어서는 사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인공태양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수소 1g이 석탄 8톤하고 대략 에너지량이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인공태양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사실 도지사님하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도 한번 시나 도에서 한번 떠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마 장영주 의원님 말씀은 이거 같습니다. 기술주의, 양주의 문제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논리로 빠지는 순간 예를 들면 감축 활동이나 모든 행위 자체가 기술만 바라보게 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이신 것 같고요. 이제 정성호 박사님은 그건 기술쟁이들의 몫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은 그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정책 포지션을 하고 기술을 연구하는 단위하고는 좀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온라인 쪽 혹시 의견 없죠? 네. 워낙 무겁운지 잘 안 옵니다. 거의 시간이 돼서요.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예,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인사를 금하고 있는 김사환인데요.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든다면 지역 특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매번 모든 이론은 다 좋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강주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까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보다 더 적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강주시의 태양광 보급 실태라든가 지금 ESS 보급 실태가 강주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런 탄소 중립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일괄적으로 포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 형태에 따른 앞으로의 탄소 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에너지 맵을 구축할 수 있는, 구축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를 갖다가 저희가 쓰고 있는데 에너지만 전부 이야기하는데 한전이 그리드를 허용하지 않으면 에너지의 모든 것은 무효화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 그래도 아리백을 구축해서 그 지역 산단에 에너지를 보급하고 하려면 한전의 배전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설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설망 구축은 아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화학적으로 말할 때는 물 1g을 분해하면 수소 2개밖에 안 납니다. H2O인데 메탄을 분해하면 C2H5OH에서 수소가 5개가 나와요. 그러면 왜 LNG나 LPG가 화두가 되고 있냐면은 그건 카본 구조상 여러 사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LNG 1g을 전기 분해를 하면 엄청난 양의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그린 수소가 나온 것은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통해서 남아있는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버린다 그러는데 그 버린 태양광 발전 에너지원을 물을 분해해가지고 그린 수소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한 소모되는 에너지를 갖고 발전용으로 수소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말하지 세계 어느 나라나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얻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넌센스적인 사고방식이라서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아리백을 구축하고 모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에 그러니까 에너지 배전을 사업을 하고 있는 한전이나 KPX가 같이 조인돼서 정말 각국의 우리 지역별로 에너지원을 포집하고 에너지원을 분산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분산 그리드를 할 건지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보조를 맞췄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국가 주도로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는 에너지 업체도 전문 업체로서 같이 탄소 중립적인 측면에서는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강주시가 물론 이끌어서 한전을 유도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그냥 한전이나 전력연구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력연구원이나 다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같이 강주시하고 협업을 해서 시민단체까지 해서 아까 말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 왜냐면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미 장기 계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RPS 제도에 있어서 REC, 태양광 REC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망을 갖다 끄집어 한다.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의 태양광 발전소에 그리드를 통해서 모집한다 하더라도
한전이 있고 한전이 모든 계획을 갖다가 다 장기 계약에 들어간 발전사하고 장기 계약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발전사하고 해약하고 이쪽으로 들어올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태양광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을지라는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를 할 건지 하는 측면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약간 오버됐기 때문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부분하고 분산 그리드에 대한 논의를 좀 협의 테이블 안에서 같이 짜서 가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저는 꼭 이 말을 해야 돼라는 분이 안 계시면 이번 포럼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혹시 환경정책관 기후환경정책관님 한 말씀 하시죠. 그래도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할 말이 좀 많이 좀 메모를 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요. 워낙 많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딱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폐기물 에너지화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인류가 이게 존재하는 이상 폐기물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폐기물 에너지화가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그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게 뭐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온실가스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폐기물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그 방법은 없거든요. 그럼 에너지화 쪽으로 이걸 일부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에너지화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효율화나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에너지 절감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은 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즉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은 여러 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넘는 장시간 동안 발표하신 분, 토론해 주신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